자, 이번에 볼 건 이자겸의 난이거든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이자겸 집안 자체가 대단한 집안이죠. 그래서 이 경원이 씨 같은 경우에는 문종부터 해서 인종 때까지 80년간 역대 이제 왕비를 배출할 만큼 권세가 있는 집안이에요. 예. 그래서 이자겸 또한 예종과 인종에게 각각 자기 딸을 이제 왕비에 들였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귀족사의 정성기인 문종 이후에 의종대에 이르는 귀족 정치의 전개는 점차 귀족사의 내부의 모순이 축적되는 과정이기도 한다. 그래서 몽골 귀족들은 과거와 음소를 통해서 간직을 독점했고 정치 권력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간직에 따른 이제 전시가나 공조 외에도 사전을 받고 특히 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토지와 탄점을 통하여 막대한 사전을 경변하였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정치 권력과 경제력의 특권적 확대는 이를 둘러싼 지배층 내부의 분열을 야기시켰다. 자, 이때 이제 귀족사의 모순은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배층 내부 분열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통적인 이제 뭐냐면 문벌 귀족하고 지방 출신의 신진 세력까지 대립이 있었어요. 자, 이 정통적인 문벌 귀족들은 어떤 세력들이냐? 개경 귀족 출신들이죠. 개경.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문벌귀족들 원래 출신 자체가 개경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벌귀족이 다양한 세력들이 구성되어 있죠. 뭐 육두풍도 있고 예전에 호족 출신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이들은 원래는 이제 자기 지역의 본관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지방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거나 음소를 통해서 간직에 침입하게 되고 간직에 침입한 관리들은 뭐냐 개경에 머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뭔가 세습을 계속 함으로써 음서제도를 통해서 또는 이렇게 세습되면서 이게 계속 이제 2대 3대 개경에 눌러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법 귀족세력이 형성된 거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지방 출신들이 들어오는데 이 지방 출신 중에 제일 이제 대표적인 출신들이 서경 출신들이죠. 그래서 서경 같은 경우에는 왕건 때부터 되게 우대해줬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지역 커터제를 실시해서 서경 출신들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이 신진관료세들 중에 많이 서경 출신들이 있다. 물론 이들도 이제 좀 2대, 3대 쭉 가면 또 문벌귀족 편입되긴 하지만 그때 이제 딱 올라올 때는 신진세력이었죠. 예. 자, 이 둘 사이에 어떤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포출된 것이 이제 뭐냐면 이자금이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인재 이슈 등 보수적인 집권 세력에 도전한 지방 향락주의 신진 관료가 대두하여 양자의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구체적 사건이 인종 때 일어난 이재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재겸의 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재겸은 고려 전기 때 최고의 문벌귀족인 인주 이씨로서 경원 이씨라고 또 하기도 해요. 예종의 외할아버지가 되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인종이 즉위하자 예종의 동생이었던 대방공 보를 왕위를 찬탈했다는 했다고 하여 제목을 제거하고 이와 함께 한왕인, 문공민, 그다음에 이영 등을 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처형했다. 자, 이들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왕의 측근 세력들이에요. 대개 이 서경 출신의 이제 신진 관료색들은 주로 이제 왕과 연결돼 있죠. 왜냐면 왕 입장 올 때는 몬골 귀족과 그 당시 대립각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서경 출신의 적국조 신진 관료색들 적국조 자신의 측근색을 둬서 왕권을 강화시키려 했는데 일단 이자금 입장 올 때는 인종을 이제 뭐냐면 제압하기 위해서는 인종의 오른팔 왼팔 일단 측근색들 제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 먼저 제거했다. 예. 그래갖고 자기를 죽인다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제거를 시켰고, 자, 이것은 이자겸 일파가 그들에게 도전해오는 지방 출신의 신진관료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책동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겸에 대한 반대 세력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었다. 이자겸이 건세를 탐하여 인종에게도 그의 딸을 왕비에 들어보내고 마침내 인종을 폐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인종 그 상인이죠. 그래서 긴찬, 안보진 등 국왕의 측근 세력들이 이자금을 제거하고 거사했으나 이들이 이제 문벌 기조에 반대하여 왕권을 옹호한 세력으로서 신진관리도 맥락을 같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왕의 측근 세력으로서 이자금을 제거했지만 또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이자금의 측근세력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예문에 한번 나왔거든요. 자, 그러나 이 거사는 이자겸 일당인 척추경의 어떤 군사활동으로 인해서 실패해서 도망갔다. 이 척추경은 그 앞에서 순종 때 있죠. 순종 때 이 순종을 도와서 순종의 직위 과정을 도움을 줬던 사람이죠. 한때는 저쪽 여진족 토벌을 통해서 뭐냐 큰 명망을 쌓았던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척추경이 이자겸에게 줄 쓴 거야. 자, 그 이자겸은 인종을 살해하는 등 행포를 다했으나 척추경과 방목하게 되면서 도리어 척추경에 의해서 이제 정지상이 이제 그 당시 서경파 정지상이 개입돼서 척추경하고 이자겸하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갈등을 예, 뭐냐면 이간질시켰죠. 그래서 결국에 척추경에서 축출되고 이자겸이 제거됨으로써 인주이 씨는 몰락했으니 이는 고려 전기의 귀족사회의 붕괴되는 발단이었다. 근데 이자겸이 제겼다고 해서 뭐 죽인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인종의 입장을 때 이자겸이 외할아 보이잖아요. 차마 죽이지 못했겠죠. 그래서 기양 정도 보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자겸의 난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일어났던 난이 노총의 난이죠. 자, 이자금에 이어서 이 모총의 난이 나는데 이것도 개경의 문벌 귀족에 대입한 지방 신진사회 때 반항 운동이었다. 자, 이자금 난 때 이제 궁궐에 불타버린 개경은 황폐해지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이때 고려는 바꾸는 금에 대한 사대의 일을 취하게 되어 그 당시 백성들이 허탈에 적게 되었다. 자, 이러한 내의 정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개경의 문벌 귀족을 넘어뜨리고 새로운 혁신 정치를 도모한 것이 모총, 백수한, 정지상 같은 서경세력들이자 이 서경세력들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와 지방 신진세력하고 연결됐다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내걸었던 특히 이제 모총이 내걸었던 거 있죠. 원래는 이제 서경세력의 중심 인물은 정지삼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지삼이 이제 오고 이 정지삼 김부시하고 대립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자기 고향 출신이었던 모총과 백수왕 같은 사람들 끄집어 들어와서 이제 중하로 이제 왔던 건데 이때 모총이 내걸었던 게 뭐냐면 서경질치설이야. 그래서 개경의 지덕이 쇠하고 서경의 지덕이 완성하므로 서경에 천다면 천하를 가히 아울 수 있고 또 금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와서 머리를 숙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이제 했죠. 자, 이게 서경길지설인데 서경길지설 관련된 것은 직위세왕설과 연결돼 있어요. 이건 풍수 도찬 사상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이에 그들은 서경의 명당이라는 곳을 명당이라는 곳에 대학궁을 짓고 침제 권한을 내세우면서 궁극 정벌까지 주장했다. 자, 이거는 당시 고려사회에 풍미했던 홍주 지리설을 이용하여 사대적인 개경의 문벌 기조를 벗어나 서경에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고는 의도였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잠깐 교과서를 좀 볼게요. 예, 저희 이자겸 만남 단만 있다가 이렇게 있는데 잠깐 이게 자, 그래서 이 모충의 성형촌도 운동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이따 봐야 되겠네 지도가. 네, 다시 읽겠습니다. 잠깐 착각했어요. 15년 개정 교과서 연결시켜서 분류에다가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모총의 성형촌도는 오랫동안 문벌 정치로 약화된 왕권을 부흥시키는 인종에게 받아들였지만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 문벌 귀족들이 이를 미신의 일로 공박하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실행할 수 없게 됐다. 이 모총 등은 마침내 성형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국호를 대의, 연호를 청계라고 하여 스스로 청견충의경이라고 칭하였으니 여기에 이제 그들의 자주적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거사는 결국 문벌기조의 대표인 김부식에 의해서 뭐냐면 토벌됐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김부식이 그 당시 이제 토벌군이 이끌 때 왕후부터 이제 부호를 이제 받았거든요. 부호이라는 것은 이제 도끼죠. 이걸 받으면 자기 멋대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왕후부터 받은 거야. 그래서 김부식이 출정 나가기 전에 누구부터 이제 수청했냐면 정지상 같은 서경세력부터 수청을 했어요. 근데 모총이 이제 정지상의 추천을 통해서 이제 뭐냐 중간 권력을 도왔지만 정지상이 모총의 난을 지원한 건 아니에요. 예, 정지상과 모총은 생각만 같을 뿐이지 모총의 난이 일어날 때 정지상이 모총을 지지했던 건 아니고 서로 이제 뭐냐면 그
서로 이제 연결해갖고 이르는 게 아니라 모총 단독으로 일으킨 건데 김부식이 이제 뭐냐면 모총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정지상도 모총의 난에 동조했을 것이다 하면서 사전에 제거를 했죠. 그래서 이 김부식하고 정지상이 좀 갈등이 좀 많았어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었는데 자, 그 이와 같은 귀족사의 모순은 지배세의 내부적 분열을 일으켜 이자기문난과 모총의 난을 포면했다. 자, 그래서 이 양난은 이제 일단 수습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기족사의 모순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이에 고려 기족사회는 그 근저부터 동요하고 점차 붕괴된 길을 걷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자겸의 난 관련돼서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뭐가 나왔냐면 풍수시설과 관련돼서 한번 나왔고요. 이 지휘과 통합 문제와 관련돼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또 윤관의 아들 윤원희에 대해서 나왔죠. 음. 윤가는 파평 유씨 집안이죠. 그래서 얘네는 개경 세력이에요. 어, 당연히 윤호이도 개경이죠. 우리가 이제 개경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문벌 귀족 세력이고 사대적이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서경파 같은 경우에는 뭐 북진 정책, 고구려 계승의식 뭐 이렇게 도식화 시켜가지고 이제 접근하지만 이 윤원이라는 인물은 좀 약간 특이해요. 이 사람은 개경파이지만 또 그 나름대로 서경파 의견을 또 의견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지만 또 서경파하고 좀 의견이 다른 것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다르냐 보면요. 일단은 이제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건원은 그 주장했죠. 건원. 연호 사용까지는 이제 뭐냐면 인정했어요. 연호 사용까지는 예. 그래갖고 이제 연호는 사용하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쵸 서경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모청하고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 그 궁극종말 하고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는 건 반대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좀 달라. 그래서 윤원이라는 사람은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서경파하고 개경파의 중간에 서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이 건원, 연호 사용 문제야. 그러니까 고려 초기 때 연어를 사용하자고 막 논의가 있었잖아요. 연어 사용했잖아요. 근데 고려 중기 때 이제 연어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연어 사용이 윤원이나 뭐 이런 그런 묘총이나 뭐 등 성형파들이 주장을 하는데 김부식이 반대했죠.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따라서 큰 나라 쓰는 이제 중국에 쓰는 연어를 사용하냐.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했고 연어 사용 관련된 논쟁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윤원이 하나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윤원이는 정지상하고 관계가 좀 약간 깊었다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정지상하고는 관계 깊지만 모총의 관련은 이제 뭐냐면 그 참여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부식이 이 뭐냐면 모총의 그 난에 참여에 있을 거다. 윤원이가 관여했을 거다 이제 의심을 하고 윤원이를 좀 약간 어, 박대를 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모충회단이 일어나고 나서 저기 지방지구 간등되고 저 파천되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강직되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윤원이하고 그 김부식의 관계도 사이가 안 좋았어. 김부식이 좀 약간 인간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 예. 그래갖고 김부식과 윤원이하고 이제 모총의 관계 요거 예전에 한번 그 09년 개정교과서인가 거기에 이제 도표로 이렇게 정리해갖고 나왔더라고요. 자, 하여튼 예전에 윤관의 아들 윤원이가 09년 기출문제 나왔다. 그래서 이 윤원이는 뭐냐면 그 개경파지만 뭐냐 서경파 의견을 들어서 뭐냐면 건원도 주장했고 연호사용도 주장했다. 다만 그 궁극 정벌이라든지 서경촌도 반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요와 관련돼 가지고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이자겸난과 노총의 난을 좀 보겠습니다. 자, 239페이지 펴볼게요. 어, 239페이지가 아니라 여기가 241페이지인가요? 네, 241페이지. 자, 예종에 이어 인종이 14살 어린 나이로 즉위했다. 그러자 인종의 외조부인 인주 이씨 이자겸이 그 국정을 주도했다. 자, 이자겸은 인종의 어머니 외에 또 다른 두 딸을 인종의 왕위에 들고
동국 구성 때 무공을 떨쳤던 이 척추경을 자신의 군사력으로 사용해서 확고한 권력을 다졌다. 한편 당시 국제 정세는 1115년에 여진이 세력을 키워 금을 건국하고 송가 연합파의 권한인 요를 멸망시키는 큰 병동이 걷고 있었다. 그래갖고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은 뭐 그냥 건너뛰기 뭐 4대 논쟁인데 건너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126년 왕의 측근들이 이작을 몰아내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반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자겸은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불태우고 권력을 독점했다. 이게 이자겸이 아니죠. 결국 인종이 척추경을 설득하여 이자겸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때 인종이 정지상을 파견해갖고 이제 척추경을 설득시켰다는데 자 하여튼 척추경은 이자겸을 유배에 보낸 후 건세를 부리다가 탄핵받아 정계에서 밀려났다. 그래서 이자겸이 몰락 후에 인주시 세력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경천도 운동을 볼게요. 자, 이자겸의 이제 난으로 개경의 궁궐이 불타고 민심도 흔들리자 인종은 새 정치를 포방하면서 이를 타개하고자 했다. 그래서 서경 출신 승리였던 모총은 정지산, 백수산 등과 함께 불교나 정토 신앙을 바탕으로 각종 기복 행사를 추진했다. 또한 풍수지서를 내세워 개경이 쇠약해짐으로써 기운이 왕성한 서경으로 천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 인종은 이를 받아들여 서경에 궁궐을 새로 짓고 여러 차례 승인했다. 오초 그동안 고려가 아르논 황제국의 명목을 가시했으나 송요금에 사대하여 책봉을 받고 그들의 연호를 사용해 온 이중성을 지적했다. 그래서 아르논은 내재 외양 체제라는 거죠. 아르논은 황제국을 취했지만 실제로 밖에서는 제국을 칭했죠. 그걸 지적한 거야. 아, 그러면서 왕은 황제로 이제 칭하고 그다음에 독자 연호를 사용하는 칭제권을 제한했고 이를 위해서 확실한 황제군의 명목을 갖춘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경으로 천도하여 땅의 기운에 심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제 노총의 주장이죠. 칭제건원, 궁극정벌, 그 다음에 서경천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천도나 금정벌처럼 국력 소모와 위험 부담이 큰 정책을 시행하자는 주장에 크게 반발을 간료돼 있었다. 그들은 이제 개경파들이죠. 예. 그 다음에 앞에서는 윤간의 아들 윤원이도 반대했어요. 윤원이가 창설한 거는 뭐 연호 사용 정도야. 이 사람은요. 자, 그래서 그들은 홍수지사 종교의 바탕을 둔 신비주의 정책보다는 유교적 합리주의와 관료 정책을 선호했다. 요게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 모총 같은 경우에는 뭐 석영길지서이니 홍수지서이니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들은 유교적 합리주의를 내세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부식이 요 뭐냐면 모총의 날을 진압하고 나서 쓴 책이 뭐예요? 역사책인 삼국사기죠. 삼국사기도 뭐예요? 이 유교적 합리주의 입각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있지만 이제 이거는 이런 걸 내세웠던 거는 이제 앞에 그 모총의 어떤 성형천도인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유교적 합리주의 입각해서 삼국사를 쓰게 된 건데 이 부분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금에 대적하기보다 사대 외교를 통해서 평화를 지키자는 입장이었다. 자, 결국에는 서경천도가 무산되자 1135년에 모총은 서경에서 반란일으켰고 이 김부식이 이제 이끄는 토불군이 정지상 등 개경에 있는 서경 출신 인사를 제거하고 원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지상하고 모총이 서로 연계됐다는 건 확실치 않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계돼서 단정 짓고 그냥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무력 제한에 나섰다. 참고로 이 김부식은 무관이 아니죠. 문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 같은 건 웬만하면 출정 사령관들을 무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문관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강감찬도 문관이었죠. 왜냐하면 무관 임명하면 잘못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마 송나라 간제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고려가 이제 송나라 간제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뭐냐면 이런 그런 인식이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됐잖아요. 나중에 조선이 위화도 해군할 때 이성계한테 잘못해갖고 이제 문관이었던 이성계한테 총상을 임명해서 이성계 돌아왔잖아요. 아니, 총상을 임명한 건 아니지만, 예. 그냥 하여튼 군대를 줘가지고 돌아왔잖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감안하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 같아. 이런 측면은.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토벌군은 약 1년 동안 서경을 포위 끝에 뭐냐면 반란을 진정시켰다. 이렇게 있고, 앞에 이제 교과서에서 잠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죠. 예.
이 당시 서경천도 이제 반락 그 운동, 그래서 모총의 세력범위, 모총의 진료, 뭐 강군의 진료는 나타나는 건데 이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 1년 만에 진압을 했고 결국에는 개경 문벌들의 권력 독점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예, 모총에 나는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볼게요.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서경의 의미를 좀 볼게요. 서경의 의미. 자, 평양은 고구의 옛 도읍으로 태조는 즉위 직후에 이 서경으로 삼았다. 어, 그래서 이제 서경은 북방 개척의 거점이자 고구의 옛 사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자, 고려는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사당과 무덤, 궁궐까지 만들어 이런 의미를 새겼다. 자, 태조는 훈유십주에서 서경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땅이라며 자주행차에 행차하며 중시할 걸 당부했고 이로 인해 서경은 개경의 버금은 위상을 누렸다. 그래서 이제 서경에서 개경과 비슷한 행정기구를 두고 있었기에 이거는 무슨 제도라고 하죠? 분사제도라고 하죠. 분사제도. 자, 국왕이 행차하면 이곳의 도읍 역할을 맡았다. 서희가 권한과 협상을 벌일 때도 고려의 도읍이 평양이라는 것을 근거로 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팔관에도 이제 뭐 개경과 함께 서경이 개최됐다. 있죠. 분사제도는 유지되다가 무총의 난 때 상당히 약화돼요. 예, 무총의 난 때. 그래서 이제 있고 나중에 이제 서경유수 조의총의 난이 일어날 때 아예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좀 보시면 되고 그 심포지엄을 보면 평양 그 석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참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좀 하나 더 읽죠. 뭐냐면 부생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부생 90페이지 펴볼게요. 90페이지. 앞부분에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아이패드가 이게 넘기기가 좋더라고요. 화면 전환이 빨라가지고 좋은 것 같아. 이게 몇 페이지야, 근데? 자, 여기 뭐 문벌귀족 가문 형성인데 뭐 각자 보시고 뒤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자계는 아닌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정들이 나오는데 앞에 언급했던 것들 거의 비슷해요. 예. 근데 여기만 좀 기출 나온 것만 좀 보면 그 당시 이제 이자겸 일파를 제거하는 그 시도가 측근 세력들 중심으로 일어났거든요. 그 측근 세력들 이름들이 나와요. 김찬환이라든지 안보림, 그 진호경 뭐 이런 등등등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자겸안의 결과를 볼게요. 자, 이자겸안을 거친 뒤에도 중앙정계의 새로운 변화가 없이 여전히 문벌 기조의 권력을 독점했는데 이자겸이 사라진 그 다음에 넘버 투였던 경주 김씨 집안이 실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김부인이나 김부식들을 대표하는 경주 김씨들이 실권을 장악하게 됐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 그 하급 지배 출신, 그러니까 향리 출신들이 활발히 진출하기 여전히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묘충의 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자교는 난 이후 인종 5년 3월에 유신지교라는 표로 15개 조서를 서경에서 반포해서 국왕의 권위를 새롭게 회복하고 정치를 쇄신하고자 했다. 자, 유신지교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한번 유신의 의미를 물어본 적 있어요. 유신. 음. 그래서 보통 메이지 유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요때 있고 유신 그 정권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신하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정도전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유신의 의미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새로운 정치를 하다. 그래서 고려의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정치를 한다. 조선의 어떤 그 새로운 정치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옛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뭐냐면 한다. 이런 건데.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여기에도 모총을 중심한 서경파 세력들 적극 지원했다. 자, 서경천도를 주장하는 인물 가운데 서경과 무관한 과거 합격 출신의 중앙관리, 무신 승려들이 많았다. 아, 그래서 이제 서경파 외에도 여러 세력들이 이제 사람들이 서경천도를 주장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장현 나노 인심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서경 출신에 승리했던 모총 등이 서경으로 천도하며 국가의 중을 이룰 수 있다는 통수 도참을 유포하여 서경 천도를 선사시키고 이를 계기로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자, 모총 등은 개경한 지덕이 다하여 했고 서경의 지덕이 왕성함으로 이곳에 천도하여 천을 아울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또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는 사실을 비판하고 금을 정복할 것과 침지권원을 주장했다. 그래서 모총의 성형천도론에 대해 당시 문벌귀족이 제어당하는 인종은 어, 다시 읽게 모총의 성형천도론에 대해 당시 문벌 귀족에 제어당한 인종은 처음에 호의를 보여서 서경에 공고를 세우도록 했으며 직접 행차하기도 했다. 그리고 개경 내에서도 모총 등의 견해를 동조하는 세력들이 했는데 근신이었던 홍인성, 이중부, 문경이, 임경천, 그 다음에 국자관 학생들 일부도 지지하는 상소를 뒀다. 자, 본래 서경은 고구려 수도로 태조 때부터 중시했으며 개경과 윤상 기구, 그러니까 분사제도죠. 설치 운영됐다. 자, 국진정책의 보루이고 고구려 계승을 포방하는 상징적인 지역이었다. 역대 국왕들이 자주 행차하면서 때는 천도한 시도가 있었다. 자, 서경천도는 개경을 중심한 자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던 문벌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왕들 점차 천도에 대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결국 실행되지 못했고 이에 이제 모총은 인주 13년에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함께 쿠데타를 이렇게 반란일으켰죠. 그래서 그 당시 나라 이름을 대인, 연호를 청계하고 스스로 청경 충의경을 칭하면서 서경에 반란일으켰다. 자, 모총의 난에서 서북지방 농민들이 다수 가담했다. 그러니까 서북지방이라는 것은 오늘날 평안도 지역의 농민들을 이렇게 가담했다는 거야. 자, 이는 신속하게 항해도 북쪽에 전령을 차단하여 반역 사실을 중앙에 알리기 전에 군대를 정비하고 바로 개경으로 진격하려고 했다. 자, 김부식 등 이들 토벌하러 가기 전에 천도파에 가담했던 인사들, 개경에 있던 정지삼, 김한, 백순환 이런 사람을 다 처치했죠. 예. 그리고 오초의 반란 직후에 조광에 의해 제거됐으며 모총의 반란 직후 조광에 의해 제거됐으며 모총은 이제 자기 측근이었던 조광에 죽었으며 이후 항쟁은 조광이 주도했는데 결국 이들은 김부시 이끄는 정부군의 공격을 1년 만에 진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모총의 난은 왕권 자체의 도전보다는 중앙의 문벌 기조에 타도한 게 주목적이었다. 그러니까 모총 자체가 왕을 타도하려고 왕하고 이제 적대적인 상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력하면서 이제 서경을 천도했는데 옆에 있는 이제 김부식 같은 개경파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이제 왕이 좀 머물거렸죠. 그 모총이 좀 약간 술술 썼어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이제 그만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총일 때는 왕보다는 이 문벌귀족들이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걸 타도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모총회난이 실패로 돌아가자 서경에서 운영했던 독립된 정부 형태의 분사제도가 크게 변모하였으며 그다음 서경의 정치 경제적 위상이 현저하게 하락됐어요. 그래서 분사제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위상이 좀 약해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이총이 난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분사제도가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경의 격화는 서경민인들의 개경 중앙정부에 큰 불만을 품게 됐고 후에 이제 조이총 같은 난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이총의 난에 이제 보면 서경민들, 그러니까 평안도 그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 지역 차별 때문에 일어나는데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홍경래의 난하고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홍경래의 난도 평안도민들, 서북민들 어떤 차별 정책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견은 달라, 맥락은 달라요. 이거는 우대받다가 격화된 거고 얘들은 아예 그냥 홍경래는 천대받아서 그런 거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일어난 거고 조이총나는 후에 이제 홍경래나는 뭐냐면 아예 이제 처음부터 밑바닥도 이제 천대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예, 좀 약간 맥락이 달라요. 자, 이자교의 나이나 모총의 나는 모두 소수 문벌 귀족들의 독주와 왕권 약화를 배경에 나온 것이다. 다만 전자는 특정 문벌 귀족과 국왕의 대립, 또한 문벌 귀족 간의 대립. 앞에 얘기했지만 이제 인주 이씨 집안하고
경주 김씨 집안, 뭐 김부식 같은 사람들 대립 이런 것도 있죠. 후자는 개경 문벌귀족과 서경 출신의 관료들의 대립에서 발생했다. 특히 후자에서는 서경 출신 관료만이 아니라 지역의 농민과 승려도 참여하고 있으며 주목된다. 그래서 이제 요때 얘네들 표현한 것은 어떤 귀족들 권력 독점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죠. 자, 이런 난을 겪으면서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체제에 대한 적극적 개혁은 없었다. 자, 지배층의 분열과 갈등은 결국 문벌 귀족사에 부정하는 무신난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모청의 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 무신반란이야. 예, 무신의 난. 자, 무신의 난을 좀 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 좀 잘 돼 있네, 이거는. 네, 해남교 가서 좀 볼게요. 자, 문신 중심의 문벌 지배체가 지속되면서 무신과 하급군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다. 자, 이에 정주부와 이인방 등이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게 무신정변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차별 관련된 무신들의 불만들이 이렇게 이제 있죠. 의종이나 그 밑에 이제 문신들은 술을 마시고 놀고 있는데 옆에 이제 무신들은 배를 꼴꼴 굶주리면서 이게 시를 쓰고 그러잖아요. 여기 호의를 하고 그것은 불만들이 포출돼 나간 거죠. 자, 그때 이제 의종 때 문신 할례가 대장군의 이송에 뺨을 때렸어요. 할례가 나이도 어리고 풍계도 좀 났는데 대장군이면 삼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풍계도 높은 사람 이송을 뺨을 때렸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또 하급군인 같은 경우에는 노역에 동원당하고 그다음에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불만이 쌓였던 거죠. 예. 자, 그래서 무신들은 주요 관제를 차지하고 무신들의 핵심은 중방을 중심으로 자, 중방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중방은 어떤 기구라고 했죠? 상장군, 이군육의 상장군과 대장군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야. 보통 군사적 기구를 이제 군사적 어떤 목적의 회의 기구인데 이게 이제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점 몰라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기구가 있었고 무신정변 이전부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그때 장군방도 있었고 교위방도 있었고 산원방도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뭐 논의할 데가 없는 거야. 기존의 삼성 육부에서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 이 문신들만 가득 차는 거는. 그래서 문신들이 예전에 논의했던 중방에 가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무인정부 초기 때 이제 논의했던 기구가 중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무신들 사이에도 권력 다툼이 일어나 최고 집권자가 자주 바뀌는데 혼란이 났어요. 그래서 최씨 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런 혼란이 계속 있었는데 잠깐 이제 좀 볼게요. 지약사에 있나? 여기 있네. 자, 여기 보면 무신정권 관련된 내용들 있는데 여기 보면 각각 이제 뭐냐면 무신정권 지도자들이 쭉 나오죠. 처음에 이제 집권할 때 보현원의 쿠데타를 일으킬 때 뭐냐면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이방 이고였어요. 이방 이고. 그리고 정중부는 이게 이제 상장군이죠. 은양군 상장으로서 얼굴마담을 내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과 이고가 권력 행수 정도 되거든요. 이방 같은 경우에 오늘날만 대령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벗을 낮은 걸 알기 때문에 얼굴마담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중부를 내세웠고 그때 이방 이고가 주도했다가 나중에 이고가 죽죠. 그래서 이방이 권력을 독점했다가 정중부한테 또 죽어요. 근데 정중부는 누구한테 또 죽죠? 경대승한테 죽죠. 경대승은. 예. 이 경대승 같은 경우에는 무인 출신이지만 좀 약간 특이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이나 이제 정중부가 이끌었던 무신정변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어. 그래서 무신정변 이전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복구 정치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경대성 때는 좀 약간 특이하게 여기는 중방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방에서 하지 않죠.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이제 했냐면 도방에서 했어. 음. 그래서 경대승은 나이도 어리고 또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요 이방이나 정중부 같은 이제 그냥 무신정변을 이끌었던 사람들하고 좀 세대 차이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들끼리 중방에 가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따로 이제 도방 같은 걸 만들어서 자식 친이긴 도방을 만들어서 도방 구성원들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정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4년 동안 하다가 합병인지 하여튼 문합병인지 하여튼 갑자기 급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제 뭐냐면 권력 공백에 있다가 이때 이민이 등장하죠. 이민. 이민은 어떤 사람이냐? 의방의 뭐예요? 예, 부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천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의방, 경중복, 광대성은 나름대로 무인 출신이에요. 무인 지방 출신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좀 높아. 물론 문신 가문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나름대로 좀 약간 이제 그 어느 끝발이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의민은 다르죠. 이의민은 이 사람은 천민 출신이야. 자기 아버지가 소금장수고 어머니가 사찰 노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비 종목법에 하면 이 사람은 그 천민 출신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경주 출신이고 이 사람이 심의새끼 때 발탁돼가지고 의정에서 발탁돼서 뭐냐면 이렇게 그 뭐 중랑자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왕위를 이제 아니 실권을 장악했죠. 근데 이 사람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사회에 큰 영향을 줬어요. 이민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왜냐면 의민 같은 이제 이런 천한 출신도 나라의 집권자가 됐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고 이제 일종의 역할 모델이 된 거죠. 너도 나도 이제 뭐냐면 뭔가 권력을 장악하겠다 하면서 뭐가 일어났냐? 예, 이런 각종 이제 뭐냐면 신분 해방 운동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물론 신분 해방 운동은 그전에도 일어났지만 이민이 큰 역할 모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민을 제거한 사람이 최충원이죠. 그래서 이 최충원 때부터 해서 4대 뭐냐면 그 한 70년인가 80년인가 그 동안 최씨 정권이 지배를 하게 돼. 여기는 이제 들어와서 안정기를 누리게 돼. 안정기를. 그래서 최씨 정권은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집권자들은 독자적인 권력 기구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중방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예전에 있었던 기구를 이용했던 거고, 삼성 육부제도, 고려의 제도의 어떤 그, 뭐냐면 기생하면서 있었던 존재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 최씨 정권 때부터는 독자적인 권력 기구를 만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마푸처럼 독자적인 권력 기구를 만드는데, 뭐 교정도감, 그다음에 정방, 이런 것들 만들죠. 서방,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교정도가민이 정방인이 이런 것들 시험문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 무신정변 직후에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그러나 최충원은 정권을 잡아온 이후 이러한 혼란을 점차 수습했다. 최충은 사병을 조직된 도방을 강화하여 자신의 신병 보호기관을 삼고 조종도감을 설치해서 국가의 주요 결정을 했다. 도방이라는 건 원래는 이제 누구예요? 이 경대승이 처음 만들었는데 경대승이 죽고 나서 해체됐다가 다시 이제 조직한 거예요. 이건요. 자, 그리고 최후는 이제 정방을 뒀죠. 그래서 정방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자주 나왔죠, 여기. 조중동감도 많이 나왔지만 정방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인사권을 장악했다. 예. 그리고 서방을 통해서 문학적 지식과 행정심을 갖춘 문신들을 등용했는데, 이때 이제 최시정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당시 이제 향리 출신들 많이 등용했어요. 그러니까 능문능리한 세력들 있죠. 운에도 능하고 니에도 행정적인 실무에 능하는 지방 향리 출신을 많이 등용했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신진사대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진사대부의 기원이 되는 존재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최씨 정권 때는 오히려 이때 이제 무인들은 오히려 이제 좀 억압당하고 이런 학리 출신의 어떤 관리들, 문관 관리들이 이제 많이 등용하게 돼요. 예. 그래서 가구가 상당히 많았어. 그래서 고려의 역사에서 가구가 제일 많았던 곳이 이 최씨 정권 때야. 최씨 정권이 이제 정권을 하면 정치를 담당하면서 이 무인 세력들은 이제 다 자기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거시키고 주로 이 가고 출신자들, 향리 출신의 가고 출신자들 많이 등용해서 자신의 어떤 정권을 보좌하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최신정권들 멸망하고 그 후에 이제 김준, 임현문, 임용우 같은 이제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뭐 이렇게 능력도 없고 금방금방 망했죠. 그래서 이제 꼭 원나라의 도움을 받고 나중에 이제 와서 경영을 한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그 관련돼 갖고 이제 시민한국사나
한 통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려시대의 문신과 무신의 차별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61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61번이에요. 자, 1018년 건환이 침입하자 현종은 무신인 강감찬 상원수, 간민청을 부원수 임명하여 문신인 건환을 무찌르겠다. 자, 이처럼 고려에서는 군대 총지휘권을 문신이 행사했고 또한 무신은 승진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신의 최고 높은 지위가 뭐냐면 상장군이에요. 상장군. 상장군이 정상품이에요. 그러니까 3품 이상은 이제 딱 이게 마지노선이죠.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후에 이제 뭐냐면 무신 정권 때도 그 이 정상품은 계속 정상품이었죠.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데 다만 이때 이제 펌퍼를 써갖고 뭐냐면 무신들이 문관직에 침입하게 돼요. 그래서 1품까지 재상직까지 올라가게 돼. 문화시중까지. 예. 거꾸로 이제 문관들도 무관 벼슬을 하게 되죠. 문무교차가 일어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푸셈이 있어요. 푸셈 문무교차 관련돼서. 근데 요거는 임용 시험하고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각자 읽어보시고. 자, 의종 때 이뤄서는 낮은 간제 군인들이 복무한 데 있고 군인전도 제대로 집권 못했고 그다음 연애 호위병과 동원된 일이 많았다. 자, 군인전을 제대로 복구하 이때 군인전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수조권적인 의미, 또 하나가 면세권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학설의 견해가 있지만 이제 대체 수조권은 이제 뭐냐면 군반시족,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 직업군인들이고 또 하나는 이 부병제에 대해서 농민들 성군한 거 있죠. 백정들 성군해서 뽑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세권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한 통을 읽어볼게요. 이게 왜 또 안 넘어가? 예. 자, 무신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 무신대 발생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무신난의 발생에 대해서 볼게요. 자, 고려 귀족 사회는 결국 1170년에 일어난 무신난에 의해서 붕괴되었다. 자, 귀족 사회 내부적인 모순으로 폭발된 이작의 난과 모총의 난은 귀족 정치의 몰락의 대표적인 표현이었다. 자, 이제 무신난의 발생은 무신난의 발생과 무신 정권의 설립은 귀족 사회의 결정적 파괴에 초래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무신론의 배경이 나오는데, 자, 여기 첫 번째 부분은 귀족사의 내부 모순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귀족 정권의 대무신 정치의 모순에도 있어요. 예, 차별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세 번째로는 무신의 지위가 상승시킨, 무신이 어떤 법제적 지위가 상승돼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뭐,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불만이 있었죠. 자기네 어떤 지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먼저 정치적 지위가 상대히 나는 거야. 법제적 지위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제적 지위에 비해서 실제 사회적, 정치적 이런 지위는 문신보다 훨씬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하급 무신들도 불만이 있었죠. 음. 그래서 이제 이들 앞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노역에도 동원당하고 군인전도 지급당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크게 네 개의 이제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보육원에서 폭발돼 나갔다. 보육원에서 폭발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신론의 요인을 전수함과 같이 귀족사의 내부의 모순이 있다. 고유의 귀족 정치가 성숙함에 따라 문벌 귀족들은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대토지를 확대하여 특권적 지위를 항해했는데 이를 놓고 귀족들 사이에 치열한 자기 항쟁이 있었다. 특히 기성 문벌 귀족에 대한 지방 출신의 신진 관료들이 도저히 치열했고 이러한 지배 세력의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귀족 사회는 동요되었으니 이것이 무신난의 발생의 조건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또 직접적 봉기는 귀족 정권의 대무신 정치의 모순이 있었다. 고려는 양반제도를 만들어서 문반과 무반을 하나의 관계 체계를 안에 이론적으로 형성하고
법제로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숙문 첨부 정책에 의해서 무반에 비해서 문반 차별이 심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귀족은 문반직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차지했고 심지어는 군대를 지휘 통솔한 병마권까지. 그러니까 총사령관을 누가 임명한다고 했죠? 예, 문반들 누가 문관대 임명한다고 했죠. 거의 병마까지 장악하여 무반은 다만 문신 귀족 정권을 보호하는 호위병을 지휘도 떨어졌다. 그거 외에도 그 당시 이제 뭐 여러 차별도 있었어요. 일단 이제 무반은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3품까지만 정삼품. 상장군이 3품이죠. 예. 그 이상 승진이 어려웠어.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무과도 없었죠. 무과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신대 교육기관도 없었어요. 무학제를 좀 만들려고 하다가 뭐냐면 인중 때 폐지됐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병마사보다 중방 도병마사 중방보다 우위에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차별 정책이 있었죠. 자, 그러나 이러한 차별대에도 불구하고 무신대는 서서히 그의 지위를 상승시켜 나갔다. 양반이나 법제적 지위를 근거해서 특히 거란과 여진 전쟁을 통해서 현실적 세력을 이제 추축했는데 이게 토지지도에 반영이 돼요. 요거는 전시까지도 이제 변화와 관련되는 건데 요건 나중에 전시까지도 할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갱정정식가, 개정정식가죠. 개정정식가에 그다음 경정정식 잠깐만요. 제가 지금 목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정정식가에서는 제5가였던 상장군이 뒤에 이제 경정정식가는 제3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등급이었던 이제 뭐냐면 그 문관보다 더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대를 받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뭐냐면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1109년에는 무학제가 설치된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 근데 이 무학제가 설치됐다 해도 여기 곧바로 폐지됐죠. 뭐 인종 때 이제 폐지된 걸 알고 있는데, 예. 자, 귀족 정권의 천무 정책에 불구하고 무반의 현실적 지위와 상승이 무신난을 일으켜 무신 정권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아예 천대받았으면 됐는데 나름대로 사회적 어떤 제도적인 어떤 지위가 상승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회 정치적 지위가 대우가 달라지지 않을 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고 그 부유자 세력들이 점점 강성한데 불구하고 귀족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그런 경제력에 비해서 정치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이게 폭발돼 나갔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혁명이나 어떤 이제 그거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애매하고 어중중한 지위에 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에서 자체적인 불만이 생기고 일어나게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급 무신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무신귀족 정권에 대한 문신귀족의 정권에 대한 군인들의 불만도 무신봉기가 한 요인이 되었다. 고려의 군인들은 일반 농민층을 충당된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문신귀족들이 농민의 토지를 경영하면서 농민의 생활은 공공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한 이들 군인들은 여러 가지 자벽을 혹사당했으며 자기들에게 지급된 군인전마저도 귀족들이 빼앗겨 불만을 커졌던 것이다. 자, 이러한 군인들의 처지가 자기의 직접 상관인 무신들의 불평과 결합되면서 귀족 정권의 타도에 동원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요. 그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평시에 노동력 봉사를 했고, 호의도 쓰고 등등 이 불만이 겹쳤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이와 같은 사정은 마침내 1170년에 무신난으로 폭발되었다. 태평호문의 군주로 이끌었던 의종이 문신들과 함께 보현에 이제 놀러갔다가 호위한 그 무신이었던
정중부, 이방, 이고 등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신들을 살해하고 의종을 폐한 후에 왕제였던 이제 왕제는 의종의 동생을 얘기해요. 명종을 옹립했다. 자, 이에 무신들은 스스로 정부의 요직에 차지하고 정권을 잡아 문신 정권에 수립하게 되었다. 문신 정권을. 자, 이렇게 보면 무신단의 발생과 무신 정권의 출현은 결국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 문신 귀족 정치에 누적된 모순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자, 이에 따라 이제 지금까지 귀족 사회에 붕괴되고 새로이 무신 정권이 성립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커다란 변화를 일어났으니 무신론은 고려사의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신 정권의 전개를 보겠습니다. 무신론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많이 나오죠. 네. 그래갖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 같아. 특히 무신 정권기, 특히 이제 최씨 정권기의 권력기구 관련돼서 시험문이 나왔죠. 그 전에 이제 뭐 중방도 이제 물론 최씨 정권 아니지만 중방 나왔고 그다음 그 후에 이제 뭐 교정도가 서방, 이런 그 정방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1170년 정중부 등이 일으킨 무신난에 의해서 수립된 무신 정권은 1276년, 70년 임현 부자가 임유가 마지막 이제 그 무신 집권자예요. 자, 부자가 몰락할 때까지 꼭 100년 동안 계속됐다. 이동안 무신들은 초월적인 권력을 가진 무신 어, 무인 집권을 정점으로 그날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정권을 독점했다. 그러나 이 무신 정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성격을 변화하였으며 이를 형성기, 확립기, 분계기 세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형성기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걸 좀 보면 대충 요 식이죠. 2인방부터 했고 2인민까지 여기가 있고 확립기는 최시정권 얘기야. 최충후부터 4대 최희까지. 그 다음에 분계기는 김준부터 했고 임유 이렇게 세 시기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시기는. 예. 자, 처음 무신 정권의 형성기는 정중부가 무신단을 일으킬 때부터 1196년 최초의 이민을 제거하고 집권할 때까지 말한다. 근데 무신단을 일으킨 거는 여기 정중부가 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중부보다는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민이나 이고예요. 예, 정중부는 처음에 얼굴마담을 세운 거야. 얘가 이제 그 뭐냐면 실권을 가지고 일으킨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최충원이 이민을 제거하고 집권할 때가 많은데 이때는 아직 무신 정권의 기반이 확립되지 못하고 무인 집정의 지위가 불완전했고 무신 정치는 무신 세력의 집합체인 중방, 대장군, 상장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중심을 이뤘다. 다만 경대승 같은 경우에는 도방에서 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지위가 낮고 장군이었죠. 이 사람이 또 뭐냐면 또 전과하니까 여기에서 이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도방을 따로 만들어 갖고 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중방하고 뒤에 이제 교정도감인가요? 그 비교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중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차이가 뭐냐? 중방은 예전부터 이제 뭐냐 고려 아래 있었던 권력기구 안에 있었던 기구였고 교정도감은 최시 정권이 새롭게 만든 권력기구였죠. 이런 것들 차이점이 있어. 예. 그래서 중방하고 교정도감 차이점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물어봤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 따라서 종래 문신세력의 반항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뒤에 있지만 김보당의 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때 김보당의 난 같은 것들이 일어났고 자, 이와 같은 그 맥락을 같이 해서 교종개혁 통해 승려들이 발생하였으며, 자, 교종계통 같은 경우엔 기법사, 이런 난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교종계통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 이제 그 주지들이나, 거기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벌 귀족 그 자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벌 귀족들이 이제 아들 중에 한 명을 뭐냐면, 이렇게 자기 원차의 주지를 세우거나, 그러거든요. 왕실에도 자기 여러 왕자 중에 한 명을 또 그 왕실 사차에 이제 주지로 임명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의천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교종계통 입장 올 때는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무신 상호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이제 전개됐다. 자, 1173년 동북 병마사, 아, 동북면 병마사, 방만사인데 오타인 것 같아요. 김보당이 의종 보기를 깨하고 거병하였다가 실패했는데
그 의종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저기 기한 가고 있었는데 얘를 불러가지고 얘를 복위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신 정권에 대한 무신색의 반항이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한 번 또 피바람이 일게 되죠. 그래갖고 많은 이제 문신들이 또 죽게 돼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의종이 복위하는 이제 복위를 깼는데 의종이 이제 계속 살려두면 이게 이제 얘들이 이제 어 그 문신 정권에 반발했던 세력들이 얘를 이제 데리고 와서 또 왕을 세울 것 같으니까 그 당시 누구예요? 이의민을 시켜서 의종을 뭐냐면 죽이죠. 그래서 이의민이 이제 의종한테 가갖고 이제 허리를 꺾고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의민이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요. 예, 왕을 죽인 사람. 그래서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후에 이제 최씨 정권 이후에도는 왕이 아무리 잘못해도 뭐냐면 죽이진 않았죠. 기양을 보냈죠. 예, 왜냐하면 의종이 이제 이의민이 의종을 죽인 것 때문에 후에 많은 사람을 또 비, 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사실 알았던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듬해 서경유수 조이총이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서북면 지방민의 이제 불만. 앞에서 이제 예전처럼 이제 그 뭐야 모총의 난 이전까지 나는데 대우를 받는데 모총의 난 이후에 대우가 이제 좀 안 좋아지니까 그 불만이 때문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정중부 정권의 타도를 부르짖고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지만 역시 지났다했고요. 자, 이듬해 기법사 등 승도 2천 명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건 왕실 귀족의 비호를 받고 있었던 고종계통의 사원 세력이 무신 정권에 반발한 것이다. 그래서 명조 초에 불안정한 무신 정권을 정복하려는 이런 반무신적 세력이 계속 일어났다. 자, 또한 이때 무신 정권의 대표자인 무인 집정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 실수 없이 정권을 교체했는데 처음 무신단을 일으켜 함께 정권을 장악했던 정중보, 이고, 이의방 사이에 분열이 생겼고 결국에는 1172년 이의방이 이고를 주사하더니 1174년에는 정중보가 이의방을 제거하고 단독으로 정권을 차지했다. 자, 그러나 정중부도 1179년에 장군이었던 경대승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이 장군은 이제 그 무인 그 고려 그 직계상 상장군이 있고 대장군이 있고 그다음 장군이거든요. 좀 풍기가 낮아요. 자, 하여튼 이 경대승에게 죽음을 당하고 1183년 경대승도 병사자 이번에 이임이 집권했지만 그도 1896년 최초에 수청되고 최초에 수청당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임의 존재가 상당히 좋다고 의미가 있다고 했죠. 신분해방 운동의 어떤 역할 모델을 제거했다. 이런 뭐냐면 천안 출신 저차도 집권자가 됐잖아. 예. 자, 이와 같이 명종초에 아직도 무신 정권의 기반이 확립되지 못하고 정권을 잡은 무인 집정들이 잇따라 바뀌었는데 이날 혼란은 결국 최충이 집권하면서 수습됐다. 자, 최충은 가담서 있는 전제 정치로 무신 정권의 안정을 다짐으로써 최후, 최양, 최이에 이르는 4대 62년간 최씨 정권이 계속됐으니 이 기간 동안 무신 정권의 확립기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최충원 같은 사람은 원래 이 최씨 집안 자체가 무인 집안은 아니었어요. 상리 출신이었군요. 그래서 무관보다 문관에 좀 가까운 집안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무관으로 바뀐 집안이야. 그러다 보니까 최충이나 뭐 최우나 이런 사람들은 까막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제 나름대로 글도 쓰고 최우 같은 경우에 글을 되게 잘 썼다고 하죠. 예. 그래서 명필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신품 사형 중에 한 명이었다고 이제 하기도 하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 시기 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무인들을 이제 등용하지 않고 문신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다는 거야. 지방 항리 출신들. 얘네들 이제 나라 통치하려면 이들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도 상당히 많이 했고 이규부 같은 사람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해갖고 최씨 정권하고 좀 긴밀히 연결됐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교정도감이라는 독자적 정치기구를 만들었어. 요게 이제 중방하고 좀 다른 거야. 중방은 고조 안에 있는 제도고, 교정도감은 새롭게 만든 권력기구죠. 새로운 권력기구. 그래서 이제 이 교정도감은 왜 만들었냐면 최초가 암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임시기구였거든요. 여기 도감자 붙은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초가 암살 사건을 이제 조사를 다 끝난 것도 계속 이제 남아가지고 요게 서정의 감시, 세정, 비규찰 여러 가지 명령을 이제 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교정도감의 제일 높은 사람은 교정별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정별감이 뭐냐면 후에 이제 계속 이제 채식 정권은 계속 세습되고 후에 이제 뒤에 뭐 임연이나 임유 같은 사람도 이제 그 교정도감 하잖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요 교정도감 관련된 내용들 여기 나왔다. 독자적인 정치기구다. 요거 독자적인 정치기구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막대한 사병을 조직해요. 예, 도방 같은 것도 있죠. 예. 조직해 자신의 무력 기반을 삼는 등 자체 권력 기관을 확립하여 정형적인 무신 정권 형태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 형성기 무인 집정이 공식적인 정부 간직의 건의를 필요했고 중방을 통하여 무인 정책을 시행했으며 아직도 왕조의 부병이나 조직화되지 못한 문객이나 가동의 사적 무력이 유지하는 데 비해서 커다란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조에 기생하는 존재나 아니면 사병을 기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왕조에서 벗어나서 권력화된 어떤 조직과 군대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최충원은 권력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명종을 일단 패하고 일단 명종은 뭐냐면 그 무신 집권기 초기 때 이제 왕이잖아요. 자기가 세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 살려놨다가 이제 폐시켜 버리고 신종, 시종, 강종, 고종을 막 세웠어.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다음 국왕을 폐위를 했지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국왕을 죽이진 않았어.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강종인가요? 시종인가 이제 이름을 까먹는데 하여튼 강종조차도 살려줬죠. 그냥 기양만 보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실 거야. 왜 굳이 자기가 왕이 되지? 이렇게 이제 얼굴마다 모스 이제 이렇게 왕을 내세우고 고려 왕을 내세우고 자기는 그냥 뒤에서 실권 자기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면 나머지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기회로 반대편들이 결집해서 자기 공격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왕은 하늘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통치 이데올로기가 그 당시 없었어. 근데 이성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이제 통치 이데올로기가 있었던 거죠. 역성용론 이런 이제 통치 이데올로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왕이 되려면 많은 사람부터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최충원도 알고 있거든. 지지를 못 받고 있다. 다만 힘이 있다는 것만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성의 힘도 있었지만 또 뭐야 국민들도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최충원이 왕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념 부재, 자기 지지하는 세력들이 별로 없었다.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사회적인 어떤 지지력이 없었다는 것도 있죠.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자, 이에 따라 이제 최씨 정권기에는 전과 달리 일반 무신들이 옹호가 필요 없게 되었고 오히려 문신과 중방을 억압하고 문신을 보호하는 역형상이 일어났다. 최충원은 그의 독재 정권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무신들 가차없이 제거했고요. 중방 무신들의 권위를 무시했다. 반면 최충원은 무신 정권의 위협이 없는 무력한 문인들을 이제 등용하면서 그의 행정적인 능력을 이용했고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이규보가 발탁됐죠. 그래서 이규보가 이제 뭐냐면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그 문집을 만들 수 있었죠. 이규보가 이제 죽은 후에 이제 이규보의 여러 문집들을 모아서 동국 이상국집 같은 것들 만들었고 동명왕평도 이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동명왕평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최충원은 또한 정치로 당시 빈발했던 밀란을 진압하는 동시에 최충원 시기 때는 그 예전에 밀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충원 시기 때는 거의 이제 진압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요번에 나왔던 이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만적이나 그 정도 몇 개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진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밀란을 진압하는 동시에 사원세력 때 반항을 억압했다. 그래서 이 무신정권기 때는 교종보다는 선종사원과 연결됐죠. 조계종하고. 그래서 이제 무신정권에 대한 승대 반란은 무신난 직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최충원 집권 후에 특히 심해졌는데 이들은 국초 이래 왕실의 비호를 받고
무신귀족들과 연결되었던 기복사 등 교종계통의 사원 세력으로서 무신 정권에 대입하는 복구적인 항쟁을 일으켰다. 이에 최씨 정권은 무력위에서 탄압을 함으로써 이들 사원 세력들 억압한 동시에 교종을 대신해서 선정사가 이제 연결됐어요. 조계종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최후하고 진울이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거잖아요. 요건 나중에 좀 다시 종교할 때 좀 얘기하고요. 그러나 1258년 최희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 최시정의 마지막 그 집권자죠. 근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됐어. 24? 약간 이거 어머니 쪽이 이제 청계 집안이에요. 이게 기생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권위도 없고 또 무능력해. 그러니까 이제 김준에 의해서 제거당하고 김준은 또 이면에서 제거당하죠. 그래서 이제 4대에 거쳐 이제 최씨 정권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김준하고 이명의 관계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거의 뭐냐 아버지 아들 관계야. 그러니까 뭐냐 거의 그런 관계였는데 김준이 이제 집권하고는 이명을 좀 소홀히 했나 봐. 그 이명이 쿠데타 일으켜서 김준을 죽여버린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김준이 무인 집정에 대해서 정권을 장악했으나 자 1268년에 이명에게 또 빼앗기고 이것을 그의 아들 이명무가 저했는데 이런 사이에 무신 정권은 점차 약하게 길을 걷다. 김준이면 임용우 부작도 무인 집권의 집정의 이제 지위를 표시하는 교정벌감. 앞에서 얘기한 교정도감이 제일 높은 사람이 교정벌감이라고 했죠. 교정벌감이 되어 무인 정치를 계속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집정기구와 무역장치로서의 사병 집단 이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면서 무인 집정의 지위도 불안정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좀 얘기한 도병마사 연결돼서 볼 때 이 도병마사가 이제 뭐냐면 도당의 이제 역할을 한 것도 요때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 김주희나 이명호 이런 이명 같은 사람들은 이게 좀 약간 출신도 그렇고 좀 뭐냐 총치 능력도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국정 전반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도당, 그러니까 도병마사에 이제 뭐 맡겼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든 국정의 논의가 이제 여기에서 논의하기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김준, 이면 정권 자체의 기반이 약화되어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이를 붕괴시킨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은 밖으로부터 압력이다. 원나라 때문이죠. 쿠비란 칸의 압력인데 자, 당시 몽골의 감성이 무신 정권 종속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몽골은 그 뭐냐 항공의 주동에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고 고려 국왕도 무인 정권 정치를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했던 몽고와 결합하게 되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시민한국사 할 때 또 다시 얘기할게요. 예. 1270년 몽골 세력의 옹호를 받은 국왕이 그 당시 이제 그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한돌 명현이 이 원종 때요. 그래서 이명우가 이를 듣지 않고 있다가 그 당시 홍문구나 뭐 이런 세력들에서 이명우 일당이 주육되고 이에 왕정이 복구되면서 100년간 계속된 무신 정권은 종을 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당시 원종이 이제 몽골의 뒤를 얻고 이제 했기 때문에 자신이 힘이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몽골이 뒤에 그래서 몽골에 계속 그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충녕왕 있죠. 그래서 원종의 아들이었던 충녕왕을 쿠비나이 칸의 제국공주하고 그 딸과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예, 결혼했죠. 그 후에 이제 계속 이제 뭐냐면 고려하고 그 당시 원나라는 이렇게 이제 뭐냐면 원나라 공주를 보내고 고려 왕이 뭐냐면 그 결혼하고 그에서 태어난 또 자식이 또 왕이 되고 하는 이런 이제 바뀌게 되죠. 부마국을 이제 전략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입장은 부마국 전략했다니까 상당히 이제 위상이 약해진 걸 보고 있지만 그 원나라 제국 안에서는 부마국이 대단한 지위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원종이 원해서 그 당시 쿠비나이 칸의 뭐냐면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과 결혼시켜서 왕권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무신 정권의 지배기구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 어, 보통 이제 임용시험에는 요게 나와요. 요게. 무신정의 지배기구 관련된 정방, 뭐 중방, 그 다음에 서방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그래서 무신정권기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